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Introduction to Generative Model 세션을 담당하게 된 식기 신재우라고 합니다. 네, 원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 했는데 불도 꺼지고 부담이 아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어, 너무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세션 목적은 사실 그 생성 모델에 이제 좀 세션 주제가 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성 모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알면 좀 좋은 좀 지식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네, 그런 내용을 좀 담은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알겠지만 목차는 이렇게 단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냥 인트로덕션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Variation의 Inference하고 페이지에서 쓰이는 기법이 있고, 이게 사실상 BA라는 생성 모델에서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다룰 거고, 3번으로는 샘플링 기법들을 몇 개 좀 다룰 거예요. 혹시 통계 점산 들으신 분들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알면 좀 좋은 주제들이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 네 번째로는 MCMC인데, 제 MCMC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네, 아마 이쪽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Advanced Topics로 말만 짧게 적어놨고, 그리고 그냥 네, 네, 우선은 짧게만 적어놨고, 그리고 디스턴스 매트릭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머러스 2에서도 좀 했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는 논 컨벡스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너레이티브 프라이어에 대해서 진짜 딱 한 슬라이드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인트로덕션부터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크리미넌트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딥러닝에서 배웠던 그 모델들은 사실은 다 디스크리미넌트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클래스가 10개가 있고, 그 10개에 대해서 클래스를 분류를 시켜주는 그러한 모델을 그냥 다루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모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좌측과 같이 뭐 만약에 이것을 x를 인풋을 줬는데 여기 고양이를 인풋을 줬죠. 그래서 고양이일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일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높게 좀 지표가 찍히고, 그리고 강아지인 확률은 반면에 좀 더 낮은.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 하나는, 만약에 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만약에 원숭이가 인풋을 들어갔어요. 만약에 모델이 원숭이에 대해서 만약에 학습이 안 됐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고양이를 일 확률과 강아지의 확률들이 당연히 좀 어설프겠죠. 그래서 분류를 잘 못해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뭐냐? 네, 우선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먼저 따지기 전에 우선 이 분포를 좀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 좌측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우측에 있는 코드와 같이 그냥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만 개를 샘플링해서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지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이 없는데 이 까만색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까만색만 있고 그냥 1D 그냥 원 다이멘셔널하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여기서 그린 오른쪽과 같이 좀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 기준으로 어떠한 덴시티 플롯을 좀 피팅을 시켜서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구나. 뭐 이것은 사실은 데이터 분석하시는 여러분들이면 사실은 통입 때도 배웠던 거라서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뭐냐? 그냥 사실상 어떠한 P 데이터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있으면은 빨간색처럼 저희 모델이 하고 싶은 거는 빨간색처럼 이 데이터의 분포와 좀 유사하게끔 분포를 만드는 것이 제네티브 모델의 어찌 보면은 목표다. 그럼 이게 왜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생성 모델인데 뭘 만드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분포를 가정하지? 왜 분포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좀 보면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생성 모델이랑 결국에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좌측과 같이 이미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에 대한 분포가.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좀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 우측과 같이 저희 모델이 하는 것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포를 좀 만들고 이 분포에서 그냥 랜덤 샘플링 해주는 거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포를 잘 추정하고 나서 분포 내에서 우리가 원하게끔 뭐 예를 들어서 이 원하게끔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인데 이 프롬프트가 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게끔 샘플링 하면 되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질문이 그럼 어떻게 이 분포를 잘 추정할 수 있느냐가 사실상 그냥 생성 모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엔 굿펠로라고 그 생성 모델에서 좀 대부가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발표를 한번 하셨는데 거기서 Taxonomy of Generative 모델이라고 제네티브 모델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대부분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근데 볼 수 있듯이 explicit density와 implicit density를 우선은 나누지고 여기 내에서 appropriate density가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BA도 있고 여기 디퓨전도 여기 들어가요. 여기 implicit density 같은 경우에는 겐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각각 뭔지 이 터미널리지 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explicit density 모델이라는 것은 explicitly define and learn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the data.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를 저희가 정의를 딱 해요. 이게 데이터 분포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 데이터 분포를 학습을 시키는 게 결국엔 목표다가 explicit density 모델이에요. 그러면 explicit tractable density 모델은 뭐냐? tractable이라는 뜻이 저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explicit tractable density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도 혹은 밀도 함수를 직접적으로 학습이 가능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전 시점들에 대한 그냥 뭐 x가 지금 어, 네, 이전 시점들에 대해서 기본 컨디션을 주고 그리고 다음 시점에 대해서 그냥 예측한 그냥 우도 함수로 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expert tractable density 모델 중에서 하나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xplicit appropriate density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냐? 당연히 tractable하고 좀 반대고요. tractable이 아닐 때, 그러니까 계산이 만약에 불가능할 때, 그러면 어떻게 좀 찾을 거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 분포 어떠한 px에 대한 분포가 있겠죠? 근데 이 px를 직접 구하지 않고요. 근사 분포를 구합니다. 근사 분포를 Q라고 저희는 보통 디파인을 시키는데, 근데 그 분포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포와 원래 데이터에 대한 분포인 PX를 최대한 근사하게끔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인퍼런스 하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예시는 BA 그리고 BA 확장판인 디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implicit density 모델은 뭐가 있느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포를 정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X라고 딱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데이터에서 샘플을 생성하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다른 좀 정말로 특이한 방법들을 통해서 분포를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사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겐이 있는데 뭐 좀 지금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이게 아직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제가 면접을 봤었을 때 누가 걔네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도둑과 경찰이라고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위조 집회범과 그리고 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조 집회범이고 그리고 위조 집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집회와 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고 얘네 둘의 끼리의 싸움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위조 집회범도 더욱더 좀 진짜 집회 같은 위조 집회를 결국에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게 개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위조 집회범과
경찰 이렇게 두 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투 플레이어 게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단계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좀 넘어가기 전에 그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요. 어, 비지도 학습 때 하셨죠, 이거?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좀 복습을 좀 하자면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라는 가정이 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가정이 정확히 뭐냐? 이 데이터는 고차원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뭔가 좀 얻고 싶은 정보는 저차원의 어떠한 매니폴드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3차원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근데 이거 색깔로 보면 알겠지만 좀 더 좀 저차원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것은 이러한 매니폴드, 즉 우측에 보이는 매니폴드를 결국에는 배우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핵심인 그냥 러닝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것도 뭐 아이소맵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근데 그게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그 러닝 메커니즘이 좀 중요한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성 모델에서 좀 자주 사용되는 DA와 좀 다이렉트리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예시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좌측에서 보이는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고차원 데이터거든요. 그냥 엠리스 데이터예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은 그냥 노이즈와 좀 다름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그 분포들이 서로 지금 되게 밀집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니폴드 러닝과 비슷하게 좀 저차원으로 좀 더 표현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인코더입니다. 그럼 인코더라는 개념을 처음 들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다 아는구나. 아, 그래요? 아,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이게 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랑 좀 연관이 있느냐? 당연히 우리는 이 분포를 보면은 그냥 뭐 P 데이터 이 파란색 분포와에 근사를 시키는 빨간색 분포가 있죠. 이 빨간색 분포에서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고 그 뽑는 것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뽑으면 돼요. 근데 이 근사시키는 게 쉽냐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쉽지 않아요. 이거는 특히나 이것도 지금 복잡한데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되게 고차원이다. 그럼 분포 형태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포를 좀 어찌 보면 좀 근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코더를 좀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이거 좀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어떠한 뭐 하나는 패턴이 없긴 한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 노이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파란색의 느낌의 색깔들만 좀 모여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면 제4 1, 2, 3, 4분면을 이렇게 나눠졌는데 각각 좀 밝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이미지 자체가 좀 더 파랑파랑한 분포를 띄우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1 4분면에는 조금 제2 4분면에는 조금 어두운 색깔을 띄고 있고 제4분면에는 좀 더 밝은 색깔을 띄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구나. 이런 분포를 이런 느낌의 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데이터들이 이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분포를 좀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봐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퍼10 데이터셋에서 그냥 그 car 클래스에 속해 있는 그냥 데이터인데요. 근데 당연히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바퀴 달려 있네. 이거 뭐 창문 달려 있네. 뭐 이걸 보고서 이건 자동차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컴퓨터에게 좀 학습을 시키면은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확률 분포 이것을 통해서 좀 키 테이크웨이는 확률 분포는 당연히 존재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수식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이거는 좀 바퀴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퀴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사실상 의미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수식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directly getting the image distribution is intractable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코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8개의 버튼 중에서 어 하나만 누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하나만 누를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0번째 버튼이 아니, 뭐 7번째 버튼이 누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것을 이진법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진법일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사실상 그냥 얘네들 값들이 다 0, 1, 2, 3, 4, 5, 6, 7이니까 0에 대해서는 그냥 0, 0, 0, 1에 대해서는 0, 0, 1, 뭐 이렇게 쭉쭉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뭐 버튼이 눌렸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 이진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7번째 버튼이 눌렸다고 가정할게요. 7번째 버튼이 눌렀으면은 이 값이 그러면 7이겠죠? 그래서 7이라는 값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111로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풋을 어찌 보면은 이러한 인풋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작은 차원으로 이렇게 11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이 사실상 인코더입니다. 이렇게 좀 큰 차원에서 좀 작게 좀 표현하는 것이 인코더고, 그럼 디코더가 해주는 것은 뭐냐?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11이라는 게 있었죠. 11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뭐 2 더하기, 뭐야. 제가 컴퓨터가 아니어서,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그냥 7이 된다.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진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겠다라고 어찌 보면은 우리만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데 근데 참고로 이 인코더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가 아는 이진법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게 7번째 버튼이 눌렀는데 근데 이전에는 111 이렇게 저장을 시켰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101로 이렇게 저장을 시켜도 딱히 큰 영향이 없다. 왜냐면 인코더가 이렇게 번역할 거를 알고 있으면 디코더도 이렇게 똑같이 101 받았는데 얘는 7인 것을 알기만 하면 디코더 친구가 그러면 딱히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사실 되게 저차원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고차원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예시에 좀 바로 고차원적으로 좀 대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그냥 한 번에 한 버튼이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버튼들이 한꺼번에 누릴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실은 이 경우의 수가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것을 다 세 개의 숫자로, 그러니까 세 개의 이진법 숫자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냐, 어, 그래서 어떠한 저희 같은 경우에 전에는 한 버튼만 눌릴 거다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이 세 숫자라는 차원을 그러면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레이턴트 차원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로 올라가서도 똑같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이버 10 같은 경우에는 그 32x 3차원인 그 이미지죠. 근데 이것을 다 곱하면은 3072 차원이에요. 얘네들이 각각 256까지의 다른 값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512 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게 3072보다 512가 훨씬 작잖아요. 근데 이것을 512의 차원인 숫자들로 이렇게 그 각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버튼만 돌린다. 이런 가정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부분에는 잠깐 말지 아래쪽에 바퀴가 있는데 이게 바퀴가 좀 동그라미 형태로 색깔들이 뭉쳐져 있다. 이러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리고 자동차는 몸통 쪽에는 좀 썰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값들이 뭉쳐져 있을 거야. 뭐 이러한 가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모이면은 그러면 3072 차원이었던 게 좀 더 작은 차원이, 적은 차원이 512 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왜 오토 인코더라는 단어가 붙일까, 왜 오토라는 단어가 붙일까를 좀 해석을 할 건데요. 그럼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는 게 결국 목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인코더를 학습하기 위한 어떠한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lassification, discriminative 모델에서는 저희가 그냥 CNN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 통과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어떠한 이 아웃풋을 내뱉게 되는데 이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구분해주는 그런 로스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그 디코더를 통해서 그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풋이 이미지예요. 인풋이 이미지인데 이것을 저차원으로 표현했어요. 저차원으로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하기 위해서는 이 저차원의 데이터와 다른 저차원의 데이터와 비교가 필요하겠죠. 근데 차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저차원인 것을 다시 고차원으로 똑같은 차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토 코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MSG 로스로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이미지 데이터는 혹은 뭐 다른 경우에는 다른 로스 펑션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성 모델에서는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토인코더가 도대체 생성 모델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로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레이턴 스페이스를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저차원의 공간을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레이턴 벡터라고 하는데 이 레이턴 벡터에 있는 레이턴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이 레이턴 스페이스가 결국에는 어떠한 분포를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요, 보통은. 근데 이 분포를 VA에서는 전기 분포를 따라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여기 그 이 VA를 활용해서 어떠한 그 샘플을 좀 생성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레이턴 벡터 상에서 레이턴 스페이스 상에서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디코더를 뚫어서 생성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된다를 좀 알 수가 있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은 VA 세션 때 아마 좀 더 배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우선은 노테이션을 좀만 좀 가정을 할게요. 우선은 레이턴 스페이스 내에서의 분포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라는 게 사실 그냥 Z로 표현되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턴 스페이스 내에서의 분포를 PZ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코더가 구해야 되는 분포는 PZ 기분 X. 근데 이게 사실은 그 PZ 기분 X가 어찌 보면 포스텔 분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스텔 분포가 구하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쉬운 분포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코더 너는 PZ 기분 X 못 구하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분포 Q를 그냥 대신 구해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QZ 기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둘을 결국에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결국엔 VA 목표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결국에는 로스 펑션이 어떤 기준으로 되느냐? 그것은 엘버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엘버텀이 뭐냐라는 질문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EM 알고리즘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그러면 EM 알고리즘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결국에는 그냥 그 포스테리어인 PX 기분 세타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근데 이게 이거 단가? 오타네요. 세타 기분 X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다루기 쉬운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인 Z를 인트로듀스를 시켜요. 이 그러니까 이제는 X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Z까지 다룬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Z 같은 경우에는 뭐 EM 알고리즘 때도 배웠겠지만 그냥 이 데이터 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근데 이 데이터와 연관된 다른 그냥 변수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M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E셋과 M셋이 있고 E셋 같은 경우는 expectation set이라고 부르고요. 파라미터 세타를 고정시키고 latent variable에 의한 우도 함수의 기대값을 구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px x, z 기분 세타에 대한 우도함수죠. 이거는 그냥 우도함수에 대해서 뭐 로그를 취해도 딱히 상관이 없겠죠. 그럼 로그에 대해서 이 분포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기대값은 저희가 전에 고정시킨 세타에 대한 분포를 기준으로 기대값을 구한다. 이게 이 스텝이고 이것을 좀 이걸 다 쓰기에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Q로 보통은 Q 세타 기분 세타 T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 스텝 같은 경우는 이 구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모수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미니 아니면 맥스인데 좀 오타난 거네요. 그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주어졌으면 저희는 결국 우도함수에 대해서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대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다음 시점에 대한 세타를 구한다.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EM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엘보텀은 여기서 어디 들어가느냐? 그러면 우선은 로그 px 기분 세타 이 포스테리어죠. 그래서 얘를 좀 그 디컴포즈를 이제 좀 시킬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수식밖에 없어서 좀 이거 써도 되나? 잠시만요. 이거 괜찮네. 그러면 px 기분 세타를 디컴포즈 시킬게요. 이거를 디컴포즈 시키게 되면은 얘가 사실은 그냥 그 뭐냐 여기에 Z와 관련된 텀들이 없죠. Z와 관련된 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그 인테그럴 QZ 그리고 DZ 이건 그냥 1이죠. 그래서 그냥 곱하기 1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있죠. 얘를 디컴포즈 시키면 베이지 정리해서 디컴포즈 시키게 되면 죄송합니다. 아직 베이지 정리는 얘에다가 그 PZ 기분 X 세타를 이렇게 그냥 그 분모와 분자에다가 곱해줄게요. 그냥 곱하기 1을 해주는 셈이죠. 로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베이지 정리도 아니죠.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냥 그 정의를 활용하자면 얘를 px 기분 제타 기분 세타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px 코마 z 기분 세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 분자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은 그럼 여기에다가 양축에다가 그냥 분자 분모에다가 다시 QZ를 곱해줍니다. QZ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px, z 나누기 qz가 여기 부분에 할당하고요. qz 나누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분자 분모가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텀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은 얘는 일단은 이 우측 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우측 텀 같은 경우에는 KL 다이버전스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뭐 KL Q, P가 있으면은 그냥 뭐 integral of Q log Q 나누기 P DZ 이게 D 변수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그래서 이 우측 텀이 결국엔 그냥 KL 다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좌측 텀만 남게 되죠. 이 좌측 텀이 저희가 흔히 부르는 엘보 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보 텀을 제가 참고한 교재가 LQ,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 노테이션을 따라서 저도 LQ,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원래는 얘에 대해서 최대화시키는 목표인데 근데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저희는 사실 이 값과 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얘에 대해서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근데 얘에 대한 값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로 이렇게 나눈 건데 근데 보시면 KL의
하고 이렇게 어떠한 엘버텀이 남는데 KL의 정의상 모든 KL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어 바운드가 충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greater equal to 그리고 엘버텀 여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텀이 이, 이 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즉, 이 관계가 항상 성립이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evidence의 엘보가 그래서 evidence of low bound인 이유 중에서 하나가 low bound를 provide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그 뭐냐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그냥 관계도를 좀 성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L 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보 텀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면은 그러면 이 텀에 대해서도 최대화를 시키고 이 텀에 대해서도 최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EM 알고리즘과 그 바로 그냥 직관적인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것을 좀 살피자면은 어떻게 그럼 연관성이 있느냐? 그걸 좀 살피자면은 그러면 그 우선은 L보텀을 우선 디컴포즈를 시킬게요. 디컴포즈를 시키면은 어떻게 디컴포즈 시킬 거냐? 우선은 얘가 전에 구한 것처럼 이렇게 QZ 로그 뭐 조인트 나누기 QZ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의대로 그냥 가져왔고 그러면 이거는 로그 정의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QZ를 여기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 QZ가 EM 알고리즘 상은 뭐냐?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그냥 이게 정의입니다. 그냥 정의 전에 얘기했던 그냥 정의고 그러면 QZ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시킬 수 있겠죠? 지금 QZ 자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딱 이렇게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이 우측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트로피 공식이었고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어떠한 그 정보원에서 사용되는 그냥 그 지표가 있는데 그냥 일단은 그냥 엔트로피다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좌측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M 알고리즘에서 정의한 그 Q 세타 기분 세타 올드 있죠. 그냥 이것과 정확히 똑같다. 근데 여기서 좀 살피면은 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타와는 연관된 텀들이 없어요. 세타 올드는 있지, 세타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최대화 시키는 것은 얘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는 것과 정확히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그 텀 같은 게 그냥 상수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왜냐면 세타와 관련된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엘보를 활용해서 EM 알고리즘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Q를 제가 아까 설명 안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Q를 PX 기분 세타 대신에 QX 기분 세타를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입니다. 베이지에서도 좀 자주 사용되는. 근데 이러한 방법론이 사실은 EM 알고리즘의 제너럴 케이스가 돼버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버텀도 결국에는 이렇게 디컴포즈가 가능한데 근데 얘도 사실은 얘가 사실은 그 좀 정확하게 살피자면 이렇게 좀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 구한 것을 좀 터미널리지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좀 관계도를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헷갈리긴 하지만 근데 어 그냥 좀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엘보를 엘보라는 텀이 있는데 얘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우선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px 기분 세타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P 대신에 Q라는 어떠한 근사 분포를 사용하고 이게 바로 베리에이션의 인퍼런스인데 근데 결국에는 수식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엘보라는 텀이 결국에는 나오게 됐는데 이 엘보라는 텀을 좀 더 디컴포즈 시켰더니 EM 알고리즘에서 맥시마이제이션 스텝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EM 알고리즘의 제너럴 케이스가 베리에이션의 인퍼런스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 적어놨네요, 제가. 그러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가 정확히 뭐냐? 베이지에서는 포스테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게 그 px, marginal density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px, z라고 한다면은 이 px, z에 대해서 모든 z에 대해서 적분을 시켜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게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Z가 고차원으로 들어가면은 막 128차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 128번씩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분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marginal density를 저희는 다른 말로 해서 intractable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Bayesian inference는 그래서 PZ 기본 X를 대신에 근사 분포인 Q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PZ 기본 X의 근사치를 찾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 중에서 하나가 지금 보면 이 Q를 통해서 P를 근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Q와 P에 대한 분포 거리가 비슷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은 얘네 둘에 대한 KL 다이버전스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최대한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넘어가자면은 그럼 이 값을 또 다시 디컴포즈를 좀 지겨우시긴 하실 텐데 근데 저도 좀 지겨웠어요 이거 만들면서. 그러면 이것을 좀 살피자면은 저도 지겹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KL 정의상 그냥 이것을 이 정의상 이렇게 갖고 온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PZ 기분 X 있죠?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정의를 이용하자면은 그냥 그 조인트 나누기 머지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x, z 나누기 px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에 이게 그 스톤 1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값의 정리를 이용하자면 지금 이게 지금 PDF의 역할을 해주는 게 Q, Z 기분 X이기 때문에 이것을 Z, 모든 Z에 대해서 적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Q에 대한 기대값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대값 형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로그로 형태로 이렇게 지금 분수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얘를 이 분모 부분을 한 번 더 여기다 뺄게요.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좀 이 그 세 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세 텀 중에서 그 지금 여기 그 기대값 기준이 Q잖아요. Q인데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텀을 보면은 그 QZ에 대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Z라는 텀이 여기서는 확률 변수 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세 번째 텀 같은 경우는 z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값을 바로 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빼게 되고 그러면 이 텀만 남게 되죠. 이 텀만 남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값 이것을 그냥 그 뭐냐 로그 정리 로그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엘보텀이네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이 EM 알고리즘 뭐 이렇게 디컴포스해서 이게 엘보텀이다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정의상 그냥 뭐 기대값 정리 여기에 쓰면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Q 기대값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도 그냥 똑같은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엘보 플러스 어떤 로그 px 이렇게 좀 나오게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marginal density px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얘를 그냥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엘보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marginal density 같은 경우에는 x는 저희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냥 데이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얘에 대한 분포는. 그럼 px도 그럼 바뀌지 않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냥 고정값인데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저희는 엘보텀만 건드릴 수 있다고 했죠? 엘보텀을 만약에 여기서 최대화를 시키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화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고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엘보 값만 올리면은 그럼 KL 값도 줄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 기억이 안 나서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게 VA1은 그러면 어떤 연관성을 가지냐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엘버텀을 한 번 더 디컴포즈를 시킬게요. 디컴포즈를 어떻게 시킬 거냐? 어, 이렇게 엘버텀이 나오고 정의사항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였으니까 로그 분자 분모 바뀌고 그러면 얘가 기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분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컨디션 디스트리뷰션 그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 px 기분 z 있죠? 얘를 혼자 아이솔레이트 시키고 이 텀과 이 텀을 이렇게 뒤 텀에다가 두면은 마이너스까지 곱해주게 되면은 분자한 분모가 바뀌게 되겠죠? 이런 형태처럼.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얘는 그죠? 그 Q가 만약에 여기서 PDF 역할을 해준다면은 기대값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뒤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KL이에요. 그냥 KL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DKL과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얘기를 하고 싶은 여기서 좀 결론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이 앞텀이 reconstruction loss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뒤텀은 그냥 KL 다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저희가 그 원래 그 뭐냐 VA에서의 목표는 이 Q로 이렇게 어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KL이 최대한 작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목표는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엘보텀을 최대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그냥 얘도 올라가겠고 얘가 올라가면은 얘도 줄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것은 포스테리어도 최대화시키고 Q와 P 분포 거리의 사이도 결국에는 근사를 시키게 된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VA에서의 목적 함수로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딱 맞네. 그럼 BA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리어를 최대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P Z 기분 X를 최대화를 시키고 싶은데 얘를 최대화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P Z 기분 X를 애초에 못 구하니까 왜냐면 PX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못 구하니까 그래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통해서 Q라는 새로운 분포를 가져와서 근사 분포를 가져와서 이 P를 Q를 통해서 근사를 시킨다. 그럼 이것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인코더가 해주는 역할이고, 그럼 이것 인코더 같은 경우는 얘를 뭘로 그럼 바꿔주느냐? 보통은 BA에서는 이 레이턴 벡터를 바꾸긴 하는데 이게 정규 분포를 보통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인코더의 목표 중에서 하나는 이 Q와 P가 최대한 비슷하게끔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KL 다브짓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요. 그럼 디코더는 이 레이턴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이 값들을 통해서 이 x 햇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면 reconstruct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reconstruct를 해준다는 것은 이 포스테리어를 최대화시키고 싶은 것과 해석이 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reconstruction loss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테리어와 그냥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보신 것과 알겠지만 엘보를 최대화시키면 이 포스테리어를 최대화시키기도 하고 PL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게 VA의 목적 함수가 된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여기까지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목요일 날 VA 세션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맞죠? 근데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에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보시면은 그래서 네, 그걸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이해되시나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 한 번 더 해야겠네? 좀, 네, 제, 제 유머가 이런 느낌인가? 네, 그러면 그 좀 복습을 좀 할 겸 좀 다시 좀 돌아가자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란 뭐냐? VA에서 원래는 그냥 이 인코더가 해주는 역할이 좀 복습인가? 지금 참고로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VA에서 이 그 인코더가 해주는 역할이 이 X라는 인풋을 더 작은 그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저차원에서의 그 변수를 저희는 보통 레이턴 벡터 Z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PZ 기분 X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겠죠. 근데 혹은 얘를 구하는 게 근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 제가 여기 적어놓은 네, 여기 아시겠지만 p z 기면 x를 좀 파고들면은 이렇게 조인트 나누기 마지널 이렇게 이루어졌죠. 근데 이 마지널 텀이 사실은 px인데 이게 사실은 그냥 데이터에 대한 분포거든요.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px, z를 모든 z에 대해서 적분을 시키면 된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 왜냐면 z의 차원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어찌 보면 마르지널 덴시티가 인트랙티블 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쉬운 분포인 Q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코더에다가 때려 박는다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식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여기에 적용시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 KL 텀을 결국에는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겠죠? 왜냐면 이 Q를 만들었으니까 이 Q의 목표는 P와 최대한 근사하게 만드는 거다. 그럼 근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둘에 대한 거리가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럼 이것을 나타낸 지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K 다이버전스가 있다. K 다이버전스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목표가 똑같아진다. 근데 그럼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이것을 텀이 이렇게 되고 얘를 쭉쭉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엘보 텀과 그리고 마르지널 덴시티에 대한 이렇게 텀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 그 엘보 텀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엘보 텀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보 텀을 올리면은 그럼 K 값도 최소화된다. 왜냐면 어차피 이 마르지널 덴시티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냥 X에 대한 분포잖아요. 그래서 그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게 그럼 또 무슨 의미를 갖느냐? 왜냐면 우리의 BA에서의 목표는 인코더에 대해서는 Q와 P가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그 디코더의 목표는 그럼 뭐가 되느냐? 이 레이턴 벡터가 있어요, Z가. Z가 있는데 그 뭐냐 Z 텀을 다시 이건 저차원이잖아요. 이 저차원인 것을 다시 고차원을 표현을 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디코드는. 그럼 여기에서의 목적 함수가 뭐가 되겠어요? px 기면 z를 최대화시키는 게 결국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 엘보 텀이라는 것을 좀 디컴포즈를 잘 해보니까 이렇게 px 기분 z를 물론 이게 q에 대한 기대값이긴 하지만은 얘에 대한 텀으로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다. 디컴포즈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그 같은 부등호들이 이 그 px 기분 z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 k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최대하고 얘에 대해서 최소화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여 있죠. 그래서 이 전체 텀 자체를 올린다는 것은 이 x 기분 z를 올리는 것과 이 KL, Q, P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가 이 그 BA에서의 엘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이해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읽는다는 뜻은 보통 네, 그렇지 않다는 뜻이 그러면 그 좀 수식적인 게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 세션에서. 근데 그 좀 이제는 좀 샘플링 기법들에 대해서 좀 살필 건데 여기에서 통계 전산 들으실 분들이라면 이게 좀
여기서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유심히 좀 깊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샘플링 기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샘플링 메서드인데요. 인버스 CDF 메서드입니다. 뭐 아마 수리 통계학 뭐 원에도 나오긴 하죠. 그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모든 확률 변수 그러니까 모든 분포는 사실 CDF가 있어요. 그리고 이 CDF라는 값이 CDF가 뭔지는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이 CDF라는 값이 항상 0과 1 사이에 놀고 있죠. 다른 말로 이 CDF는 이 확률 변수가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 CDF 함수가 만약에 컨티뉴스 하다면은 이 CDF에 대한 분포는 무슨 분포를 띄울까요?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는 확률 분수가 있어요. X라는 확률 분수가 뭐 예를 들어서 정기 분포 2,4를 따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10,000개 뽑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10,000개의 X1에서 X만까지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이 싹 다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CDF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을 싹 다 모으면은 이 CDF 값들에 대한 것도 10,000개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분포를 띄우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아마 이통 들으시는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뭐 그 퀴즈 한번 나왔어요. 근데 좀 이 그림을 살피면 알겠지만 뭐 그냥 X에 대한 그 히스토그램이 좌측 그리고 X에 대한 CDF들에 대한 분포가 그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사진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는 거 아니야? 뭐 맞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증명을 좀 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저희 유일한 어썸션은 CDF도 결국엔 함수잖아요. 캐피털 FX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캐피털 FX가 컨티뉴스하고 인크리징 하다는 그런 가정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그 CDF의 값들은 0과 1 사이만 있죠. 그래서 이 CDF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CDF에 대한 CDF를 구하면은 그러면 이게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뭐를 따르는지 알 수가 있다. 뭐 이거 수리 통계학 1에서 5장 내용이긴 한데 근데 뭐 아무튼 수리 통계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CDF 값들은 0과 1 사이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확률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t보다 낮거나 같을 확률인데 이 t 같은 경우는 그러면 0과 1에 대한 그냥 크로스 이거 오픈이구나 오픈 셋이 되면 되겠죠. 사실 이거 크로스 셋이어도 뭐 딱히 크게 상관없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이 fx에 대한 그 분포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CDF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CD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렇게 그런 표현이 가능한데 근데 여기에다가 캐피털 fx가 continuous and increasing 하다는 뜻은 인버스 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뭐 이거는 그냥 수학과에서 그냥 이렇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인버스 함수 존재하니까 인버스 함수 이렇게 띄우면은 그럼 x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인버스 f x 그리고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 살펴보니까 x 확률 변수잖아요. x 확률 변수인데 이것도 그냥 CDF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따봉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CDF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캐피털 FX 그리고 여기 있는 텀 F 인버스 X 이렇게 T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서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T만 남게 되죠. 아마 이 통 들으신 분들이면 좀 화나실 거예요. 저는 좀 짜증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스한 CDF면은 그 CDF가 그 항의 변수로 표현이 되면은 그럼 이러한 CDF를 따르게 된다는데 이 CDF가 어차피 0t는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Continuous Uniform Distribution의 CDF와 정확히 지금 똑같은 형태를 띄우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CDF는 그 Continuous Uniform Distribution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다면 CDF가 always 그 continuous 하고 increasing 하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그러면 이 점을 활용시켜서 저희는 인버스 CDF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 그 여기서 그 뭐냐? 음
가설 일단 하나 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균일 Continuous Uniform Distribution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자면은 그냥 랜덤 노멀 제너레이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그냥 뭐 10만까지도 사실은 그냥 균일 분에 10만까지에서 그냥 랜덤을 하나 뽑으라. 그냥 그것도 사실은 그냥 그 Continuous Uniform Distribution에서 그냥 랜덤을 뽑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게 제 가설 중에서 하나는 우리는 이러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다라는 가설을 일단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가설이 있으면은 그러면 인버스 CDF가 이만 함수만 구하면은 이 유니폼 분포를 활용시켜서 어떠한 분포로도 랜덤 샘플링이 가능하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은 continuous and increasing이라는 조건도 사실은 그냥 인버스가 를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게 있는 조건이고 그래서 뭐 비유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뭐냐 이쪽 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서 그냥 CDF에 대한 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기가 어차피 CDF는 그냥 그 Continuous Uniform Distribution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랜덤을 뽑고 싶으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저희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그냥 뽑으면 되겠죠?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떠한 확률 변수에 대입을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버스 CDF 함수만 구할 수 있다면 그 인버스 CDF 함수에다가 이 여기에서 U를 뽑은 것을 그냥 대입을 시키면은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것과 같이. 뭐 좀 실전으로 좀 들어가자면은 좀 그냥 뭐 실전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한 거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좀 R 코드라서 좀 버거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좀 그 통입이나 통방 때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Q norm, Q exp, Q 감마 그러니까 즉 Q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인버스 CDF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Q를 붙이게 되면은 그럼 이 유니프스가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만기 뽑았다. 근데 이 유니스 값에다가 q 놓으면 씌우게 되면은 샘플스 1이라고 q exp 그러면 그냥 그 얘네들이 그 정기 분포를 따르게끔 지수 함수 분포를 따르게끔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각각 정기 분포를 띄운 형태, 그 지수 분포를 띄운 형태,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를 띄운 형태 이렇게 된다. 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냥 그 샘플링 기법에서는 그냥 기본 중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쉽죠 이건? 쉽나요? 리젝션 메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뭐 읽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좀 해석을 하자면은 만약에 저희가 목표가 px라는 분포에서 뽑는 게 목표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러한 분포를 타겟 density function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겠습니다. 타겟 density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근데 이 px에서 뽑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게요. 뽑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버스 CDF 함수를 구하기 너무 어렵다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PX에서 뽑기보다는 이것과 좀 비슷한 형태를 띄우는 분포인 QX를 선택을 해요. 이 QX라는 분포는 Q라는 분포는 여기에서 proportional density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는 그 XP 그러니까 P에서 target density에서 뽑기 위해서는 proportional density만 해서 뽑으면은 이게 가능하다.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알고리즘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C라는 어떤 컨스트 term을 일단 세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PX는 QX에 대한 그냥 이렇게 텀인데 여기에 수필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냥 그때값? 그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를 세팅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서 그 Q에서 그 하나 생성시키고 그리고 유니폼 분포에서 또 하나를 생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Q에서 뽑은 값을 Y라고 칭하고 이 Y라는 것을 이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U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그러면 만약에 이니퀄리티가 성립이 되면은 그러면 X를 Y로 세팅하고 아니면 2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2번하고 3번을 그냥 n 샘플만큼 저희가 원하는 개수만큼 뽑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만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좀 예시로 갖고 오긴 했는데, 근데 뭐 좀 비유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바이브레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띄우는 형태의 분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냥 큰 정규 분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이브레이트 분포를 저희 타겟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 큰 정규 분포 있죠? 얘를 저희의 퍼포즈로 인식을 할게요. 저희는 이 바이브레이트 분포에서 뽑는 게 사실은 뭐 가능하긴 하지만, 근데 좀 불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 대신에, 근데 이 퍼포스 덴시티에서는 뽑는 게 쉽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퍼포스 덴시티를 원래대로면 이렇게 안 생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 그 수리통 통일인가? 뭐 아무튼 이 배우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합산이 1이 되게끔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 적분 에리어가 여기 밑에 있는 에리어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위에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에 이 퍼포스 덴시티에다가 C를 곱해줬습니다. C를 곱해줘서 이 퍼포스 덴시티를 펌핑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핑을 시켜주고 나서 이 여기에서 뽑으면은 이렇게 빨간 점들과 파란 점들이 이렇게 뽑히게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파란 점에, 그러니까 저희 타겟 덴시티 밑에 있는 애들만 저희는 우리 샘플로 가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빨간색 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냥 버려지는 셈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게 리젝을 하거나 어셉을 하거나, 그래서 이게 리젝 메소드 혹은 뭐 acceptance rejection 메소드 뭐 이렇게도 불리긴 하는데, 근데 뭐 이래서 리젝션 메소드다. 그러면 좀 이게 뽑고 뭐 많이 뽑으면은 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게 그냥 기존 분포에서 뽑은 거랑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간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생각보다 안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도 이게 왜 이거를 사용했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사용했었냐? 예시로 뭐 믹스처 거션 디스트리뷰션에서 뽑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PDF가. 그러면 이게 타겟 덴시티 펑션이 플러스 그래 보면 이렇게 핑크색과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인버스 CDF로 뽑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젝션 메서드를 사용하자면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럼 얘는 딱 이 핑크색 이 인터섹션 부분만 딱 있죠. 그러니까 겹친 부분이 딱 이 부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 없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프림을 구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도 그거고. 그러면 이거 이전에 알고리즘을 진행을 해서 만 개만큼 뽑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처럼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 뽑아 보니까 이 파란색에다가 기존 타깃 PDF를 그냥 붙여 보니까 정확하게 똑같네, 일치하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 뽑힌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디테일이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근데 뭐 우선은 뭐 먼지 정도만 좀 여러분들께 인식을 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거를 왜 배우냐, 뭐 더 이상 안 쓰는데 왜 배우냐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뭐 다른 샘플링 기법들이 이것에서 좀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좀 더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다른 샘플링 기법들을 보통 배웁니다. 넘어가자면 부스트랩 샘플링입니다. 이게 좀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샘플이 많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8개밖에, 뭐 10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뭐 샘플이 10개밖에 없는데 그럼 분포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대수의 법칙 사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는 부스트랩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면은 이걸 좀 어느 정도 분포에 대한 추론이 조금 가능하다. 그럼 이게 부스트랩 샘플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선은 데이터를 데이터셋에서 먼저 샘플링해요. 뭐 만약에 그냥 샘플이 있으면 그냥 1번은 그냥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 볼드 처리 X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X1에서 XN개만큼 있겠죠, 얘는 지금.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제가 아까 말한 그냥 10개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리지널 샘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오리지널 샘플에서 복원 추출을 진행해요. 뭐 저와 같이 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원 추출은
그 without replacement 샘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n개만큼 있죠. 지금 오리지널 샘플이 개수가. 그래서 이 복원 추출을 n개만큼 해요. 여기서 또 다시. 그러면 이것을 캐피털 B번만큼 반복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남게 되는 것은 캐피털 B 곱하기 n개만큼의 샘플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캐피털 B 샘플 내에서 각각이 결국 벡터인데 이 벡터가 결국에는 그냥 그 1에서 n까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복원 추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각의 부스트랩 샘플마다 똑같은 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냥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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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L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게 캐피트 B개만큼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캐피트 B개의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통계량을 구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이 될 수 있고 분산이 될 수 있겠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평균을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각각의 부스트랩 샘플에 대한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남게 되는 것은 캐피털 B개만큼의 평균 값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게 캐피털 B개만큼의 샘플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 부스트랩 샘플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캐피털 B개만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분포를 다시 추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뭐 대수의 법칙과 그리고 보건 추출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대답을 드릴게요. 그럼 좀 실전 예시를 좀 살피자면은 이게 R 코드라서 죄송해요. 제가 좀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R 코드만큼 좀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근데 좀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수 분포에서 저희가 샘플이 이 넘 샘플만큼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게 8개밖에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메인 샘플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오리지널 샘플, 그 볼드 처리 X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캐피털 B가 지금 넘스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걸 10만 번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원 추출을 replace equals true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 추출을 어 n개만큼 똑같이 해서 그러면 이 샘플스에다가 넣고 그럼 이 샘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파일 크기의 그 벡터가 되겠죠. 얘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민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에 대한 민을 이렇게 구하고 이것을 리스트를 어펜드를 시켜서 이것을 10만 번 반복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그냥 각 샘플에 대한 그 평균을 구한 거잖아요. 평균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냥 CLT다. 라고 해서 지수분포에서 8개의 샘플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CLT를 표현시키는 게 가능하다로 부스트랩을 활용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되시죠? 다음으로는 important 샘플링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냥 이 한 슬라이드로 일단 끝낼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의 가정은 뭐냐? 뭐 리젝션 메서드에서의 가정은 그 어, 타겟 덴시티에서 뽑을 수가 없다라는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임포트 샘플링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차이가 뭐냐? 타겟 덴시티에서 뽑을 수가 있는데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만 저희가 뽑고 싶다고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 분포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전기 분포에서 뽑으면은 여기에 좀 밀집되어 있겠죠, 값들이. 근데 만약에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 분포에서 얼만큼이나 많이 뽑아야지 이 한 값이 여기에다가 나오게 될까요? 뭐 수도 없이 많이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 부분에서만 뽑고 싶을 때 저희 임포턴트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떠한 proportional density Q를 활용을 시켜요. 그래서 좀 다시 말하자면은 이 부분에 대한 좀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이쪽 부분을 뒤덮는 어떤 proportional density Q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서 뽑은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뽑았다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으면은 이 둘에 대한 비율을 활용을 시켜서 여기에서 뽑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좀 뭔 말하시는지 지금 다들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대충 다시 말하자면은 음,
특정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부분 있죠? 이 위에 있는 부분에서 이게 1하고 0이라 할게요. 빨간색에서 1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뽑고 싶다고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뽑고 싶으면은 사실 원래 이 분포 F라는 분포에서 수없이 많이 뽑아야지 겨우 여기에서 하나 뽑게 된다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그 함수 이 빨간색 함수와 그리고 이 purpose density 그 Q를 활용을 시켜서 여기에서 뽑고 여기서 뽑는 게 사실은 이 둘에 대한 어떤 비율을 활용시키면은 여기서 뽑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리게 된다. 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만약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뽑기 어려운 부분에서 좀 쉽게 뽑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좀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결국에는 그 어떤 F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뽑고 싶다고 하면은 그럼 원래는 그냥 PZ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대값을 씌우게 되는데 기대값을 풀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에다가 QZ를 그냥 분자 분모 곱한 형태로 이렇게 곱하기 1 곱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변환시킬게요. 근데 얘가 사실은 QZ도 사실은 PDF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기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은 Q에서 뽑는 건 맞는데 근데 어떠한 그 비율이 들어가죠. 이게 이 그 PZ나 QZ 이 비율 부분이 결국에는 이것과 이것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고 여기에다 곱해줘야 이 그 값에다가 얹어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뽑은 효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기대값이기 때문에 뭐 물론 바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 몬테칼로를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면은 그러면 이렇게 기대값을 이렇게 서메이션을 이렇게 바꾼 형태로 표현이 된다.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됐으면 다행입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가 샘플링 기법들이고요. 샘플링 기법 아니구나. 이것도 샘플링 기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MCMC라는 그 샘플링 기법이 있어요. 뭐 쓰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그 좀 소개를 하자면은 소개를 하기 전에 베이지에 대한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베이지가 왜 그토록 좀 좋냐에 대한 좀 이유를 좀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베이지 정리를 먼저 살펴야 돼요. 베이지 정리란 뭐냐? 뭐 어떤 포스테리어가 저희 궁금 사항이라고 할게요. 그럼 포스테리어 궁금 사항이면은 원래대로라면 이 세타가 모수인데 이제는 모수를 프리퀀티스는 이 모수를 그냥 그 상수를 바라본다였는데 근데 베이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얘도 확률 변수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얘도 세타도 어떠한 그 뭐냐 확률 변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근데 이게 그 proportional to라는 게 여기 들어가죠. 얘가 왜 들어갔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세타에 관한 거잖아요. 세타에 대해서 그냥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근데 이 텀은 세타에 관한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날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에서 posterior는 likelihood 곱하기 prior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이거 그 박재우 교수님 그 강의 안에 있는 건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어떠한 이 캘리포니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대한 좌표가 각각 있다고 할게요. 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점들이 딱딱딱딱 있는데 저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정보가 있는 게 여기에서 막 그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각 좌표에 대한 뭐 점이라 할게요. 각 점에 대해서 뭐 그 뭐냐 이 위도 경도가 얼마나 되냐 혹은 뭐 그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이 뭐 뭐라 하죠? 경도라는 그걸 제가 한국어를 한국어를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가지고 그 엘리베이션이 각각 있겠고 그러니까 뭐 땅에서 얼마나 높냐 뭐 좀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 이때 그 어떤 점들에서만 여기서 사항이 온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온도 지표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근데 반면에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표에 대해서
모든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의 데이터가 되겠구나.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데이터 그러니까 라이프 있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 피팅을 시켜야 그 뭐냐면 프리딕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 프리딕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정보들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있는 정보는 엘리베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프라이어로 그냥 쓰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베이지가 적용이 된다로 이렇게 예시를 하나 갖고 왔고요. 참고로 이 프라이어는 그러면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그거는 뭐 그냥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설정할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비모스 베이지의 영역을 들어가면은 좀 이게 좀 제너럴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르코프 체인으로 뭐 MCMC가 몬테칼로 마르코프 체인인데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인데 순서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울게요. 확과 들으신 분들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그 확률 과정에서는 확률 과정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그냥 확률 과정이란 그냥 확률 변수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때 뭐 t의 어떤 지표에 따라서 이때 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점을 의미를 하고요.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 뭐 t는 0, t는 1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냥 그 뭐냐 변수 뭐라죠 지표 인덱스라고 할게요. 그냥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각 시점마다 이 x가 값이 변한다는 건데 이 x가 여기서는 스테이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각 시점마다 변한다. 이렇게 임의론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 과정에서의 메인 포인트는 이전 시점들이 다 있는데 그럼 다음 시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게 사실은 확률 과정에서의 메인 핵심인데 그러면 만약에 시작점이 t는 0이라고 t 이코스 t 시점까지의 진행을 했다면은 그럼 그 다음 시점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확률 과정에서는 그냥 이것을 구하는 게 좀 목표다. 이것에 대한 예시로는 뭐 그 시계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랜덤 워크라는 것도 있고 뭐 포화성 프로세스, 브라우니언 모션, 마커 프로세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 게 그냥 MCMC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확률 과정이고 마르코프 체인은 그럼 뭐냐? 이 확률이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이전 시점만 알면은 이전 시점은 여기서 t겠죠. 그래서 이전 시점만 알면은 그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그냥 마크업 체인이고 다시 말하자면은 이 이전 시점들 모두에 대한 기분으로 줬는데 이게 사실은 t 시점에 대한 그냥 그 값만 알면은 그 다음 확률을 구하는 게 똑같다 그냥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은 어 다음 시점에 대해서 구할 때는 이전 시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전 시점들에 대한 그 어찌 보면 스페이스를 싹 다 모으면은 그러면 이전 시점이 만약에 이거면 이게 나올 거야. 이거면 이게 나올 거야. 이거면 이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트랜지션 프로퍼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i면은 그럼 이렇게 j가 나올 확률은 이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게 pi, j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트랜지션 프로퍼티. 그럼 이것을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싹 다 모으면은 그럼 이게 지금 같은 경우 pi, j인데 뭐 i, j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냥 매트릭스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행렬로도. 그래서 특징들은 뭐 이 p i, j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네도 결국에는 확률이잖아요. 확률이기 때문에 이전 시점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시점으로 가는 것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싹 다 모으면은 그것의 합산이 결국에는 그 1이 된다. 뭐 그냥 확률이 정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특정 스테이트 J에 대해서 그 long-term proportion을 공조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을 스테이트 J에 대한 stationary distribution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하자면은 이 파이 J라는 게 있죠. 여기서 지금 그 파이 J가 그 스테이트 J에 대한 stationary distribu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 이 스테이트 J를 저희가 롱텀을 바라보면은 얼만큼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막 무한번 진행을 했다고 할게요. 그 뭐냐 마크업 체인을 무한번 진행을 했는데
이 무한번 중에서 특정 스테이트 J를 방문한 빈도수는 얼마나 될 거냐? 이 스테이트 J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돌렸을 때 이 스테이트 J를 다시 방문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그냥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다. 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헷갈릴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음, 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뷰를 해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마크업 체인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게 왜 마크업 체인이냐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작 시점이 레인이라고 할게요. 레인이면은 여기에서 갈 수 있는 화살표들이 클라우디로 갈 수도 있고 써니로 갈 수도 있고 레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스테이트가 총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셋 다 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전 시점에 대한 정보만 알면은 그것에 대한 확률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게 합산이 1만 되면 된다. 1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레이니에서 시작을 해서 클라우디로 가는 확률이 0.3, 레이니에 시작을 해서 써니로 가는 확률이 0.2, 레이니에서 셀프 루프를 하는 확률이 0.5,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거 말구 체인이네. 그리고 이렇게 확률 과정인데 확률 결정 중에서도 말구 체인이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에 대한 그 트랜지션 프로버티 매트릭스도 구축을 하는 그 결국은 가능합니다. 파이나이트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MCMC가 되기 위한 마크업 체인에 대한 조건들을 좀 살필게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조건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irreducibility고 두 번째는 그 irreducibility고 뭐 irreducibility 같은 경우는 아무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도 다른 아무 스테이트로 도착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 보이시죠? 뭐 1에서 시작을 할게요. 1에서 시작을 하면은 1에서 가서 2로 가는데 다음 시점이 3이에요. 3에서 2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화살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irreducible 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rreducible 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 화살표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aperiodicity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스테이트에 있던 간에 다른 스테이트로 가기까지 걸리는 주기가 1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1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좀 뭐야? 음, 그래서 1에서 시작을 했다고 할게요. 1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1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 볼게요. 그러면 1에서 시작을 했어요. 2, 3, 4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걸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기가 4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그 에이피어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시점에 대한 이렇게 그 방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그 각자에 대한 셀프 루프도 결국엔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API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타임 리버스블은 뭐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마크업 체인이 그거는 x1, x2, x3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마크업 체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도 이게 똑같이 마크업 체인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x3에서 시작을 했는데 x2, x1, x0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도 그 똑같이 마크업 체인 조건이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타임 리버스블 하다고 합니다. 이게 만족이 되면은 디테일 밸런스를 결국엔 구할 수 있게 돼요. 디테일 밸런스가 만족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식이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을 통해서 그 MCMC가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 디테일 밸런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막 MCMC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디테일 밸런스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디테일 밸런스가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마크 체인이 irreducible, aperiodic 그리고 time reversible 해야 되는구나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음, 이 정도만 아셔도 어디 가서 나 MCMC 좀 공부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몬테칼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몬테칼로란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죠. Law of Large Numbers라고 있는데 이는 그 뭐냐 그 굉장히 많은
표본들이 있는데 뭐 X1에서 X 뭐 이래서 캐피털 N까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평균이 그 이 X에 대한 모 평균과 굉장히 근접하게 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활용시킨 게 그러면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 이것을 활용한 게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전기분포 CDF를 구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분포 대신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이거 쓰잖아요. 그런데 그 적분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 뭐냐 몬테칼로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그 CDF에서 뽑는 것을 그러니까 이 fx에 대한 그냥 근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적분식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ti가 여기에서 확률 변수죠. 근데 이 ti 같은 경우에는 이 적분 영역 있죠? 마이너스 인피니티 콤마 x죠. 이 영역에서만 뽑히게끔 만들기만 하면은 됩니다. 좀 예시를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요. 뭐 그 가장 좀 유명한 예시라고 생각해요. 몬테칼로에서 파이를 예측하는 건데요. 파이 값이란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동그라미의 넓이를 보통 구할 때 그 파이 값을 쓰잖아요. 근데 동그라미의 넓이는 사실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때 그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러한 그 평면 좌표에 있을 때 좀 너무 길겠습니다. 이런 평면 좌표 있을 때 이 동그라미에 대한 영역이 뭐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영역을 이렇게 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영역을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리젝션 메서드와 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사이에서 뽑는 건 가능하죠. 그냥 인리폼 분포니까. 얘도 똑같고. 그럼 얘에서 얘랑 얘에 대해서 뽑으면은 그럼 사실상 그냥 이 네모에서 뽑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뽑는 게 가능하니까 이게 어차피 이 동그라미 뒤덮기 때문에 리젝션 메서드를 활용시키면은 이 동그라미에서 뽑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근데 이 그래서 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뽑게 되고 이렇게 두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비율이 그러면 얼만큼 되냐라고 따졌을 때 이 비율은 그 뭐냐 넓이에 정확하게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1에서 뽑는데 그럼 넓이가 1이 되겠죠? 근데 그 여기에서 여기 들어간 비율이 이 동그라미에 대한 4분의 1 넓이인데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4분의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4분의 파이 r 제곱 나누기 1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 이 네모에 대한 넓이가 1이니까. 그래서 이 점을 이용을 하자면은 비율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영역을 구하는 게 이 이니퀄리티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만큼 비율을 구하게 되면은 이 그 이 값을 구하는 게 빨갛습니다. 이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저 이 그 뭐냐 r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대체를 시키면은 4분의 파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게 되겠죠 비율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비율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옮기면은 다시 말해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파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수식이나 이런 거는 이 위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넘어갈게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MCMC는 뭐냐? 마르코프 체인과 몬테칼로 합친 건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마르코프 체인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파이잖아요. 이 파이 내에서 좀 랜덤 샘플이 뽑히게끔 만드는 게 그냥 MCMC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마르코프 체인이 이 파이에서 뽑기까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뭐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좀 수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렴할 때까지 일단은 여러 번 뽑고 나서 그래서 이 수렴 이후에 이 그 여기서 뽑으면은 이 스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인 파에서 뽑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럼 이때 이게 왜 중요하냐? 파이를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분포라고 했잖아요. 이 세션 디스트리뷰션을. 근데 이 세션 디스트리뷰션을 만약에 포스트를 디스트리뷰션 것 같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포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세션 디스트리뷰션을 포스트를 세팅을 하면은 사실상 그 포스트에서 뽑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MCMC가 베이지에서 그렇도록 중요하다. 그럼 이게 그래 MCMC는 알겠어. 근데 그럼 실제로 알고리즘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서 두 개가 그 MH 알고리즘과 깁 샘플러가 있는데요. 우선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메트로폴리스 히싱 알고리즘이에요. 참고로 이건 MH 알고리즘 좀 살피자면은 accept or reject 메커니즘으로 가고요. acceptance probability가 그러니까 이게 accept을 하는 비율이 0.2하고 0.5 사이에 있기만 하면은 좀 적절하게 좀 수렴했다라고 보통 바라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 우선 첫 번째는 그냥 그 초이 값을 일단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샘플을 하나 뽑아요. 이 proposal density에서 이 proposal density는 참고로 어떤 분포든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시메트릭한 분포가 좋습니다. 이것의 설명은 4번에 있습니다. 근데 좀 우선은 시메트릭 분포가 좀 더 좋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U uniform distribution 이렇게 뽑아요. 이게 저 리젝션 샘플에서도 이게 U를 왜 뽑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U를 뽑는 이유는 이 확률을 좀 언설튼티를 좀 넣고 싶어서 이렇게 U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U가 이 값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이 그 뭐냐 X 프라임이라는 것을 어셉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그 똑같은 값을 이전 시점에 있던 값을 그냥 똑같이 쓰게 됩니다. 그럼 이 공식이 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Q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션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X 프라임 그리고 세션 디스트리뷰션 XT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은 그냥 이미 세션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PDF입니다. 얘네들은 세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럼 이 뒤에 부분은 뭐냐? 퍼포스 덴시티인데 퍼포스 덴시티에 대한 PDF인데 만약에 시메트릭 하면은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전기 분포라고 가정할게요. 전기 분포면은 어디 있어? 그냥 그 x 프라임을 xt 시그마 제곱에서 뽑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얘에 대한 PDF를 쓰면요. 이렇게 쓰든 얘네 둘을 바꿔서 이렇게 t 그리고 이렇게 프라임 이렇게 쓰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캔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시메트릭 분포에서 뽑는 게 좀 좋다. 그래서 얘네들이 캔슬이 되기 때문에 세션 디스트리뷰션 그 세션 PDF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다음으로 이것과 반대로 그 깁 샘플러의 경우에는 네. 네네네네. 다들 죽어가시네. 네, 깁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프로포 샘플들을 모두 사용해야 되고요. 대신에 멀티베리에이트 세팅과 그리고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을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은 뭐 만약에 어, 네, 뭐 우선은 이거는 그냥 그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을 가까이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신경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모델을 어셉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깁 샘플러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MCMC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따졌을 때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머지널 덴시티에 대한 값이 없이 이 포스트리에 대해서 그 바로 뽑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예를 들어서 도넛이 이 저희의 그 포스트리 분포라고 따질게요. 도넛에서 뽑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다이렉트 뽑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MCMC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뽑을 수 있다. 뭐 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어 아마 작년에 작년이다. 시간있게 또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시간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는데
음, 이런 식으로 이 동그라미 부분 있죠? 이 동그라미가 저희 프로포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프로포설에서 이렇게 뽑으면은 어? 뭐야?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가 저희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해서 뽑아서 그냥 이것을 쭉쭉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 도넛에서 뽑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부르게 된다. 이게 그냥 MCMC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 돌려야겠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MCMC고요. 마지막으로 디센스 매트릭, advanced topic 몇 개 좀 짚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advanced topic은 디센스 매트릭인데 얘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K 다비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하나죠. 근데 이 두 분포에 대한 차이를 그 K 다비전스에 좀 쓰게 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 다비전스는 디센스 매트릭이 아닙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이기 위해서는 에이시메트릭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물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도 필요한데, 근데 이 에이시메트릭이라는 조건은 얘는 만족을 안 합니다. 그냥 뭐 KL, P, Q, Q, P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게 되면은 이 값들이 당연히 좀 서로 안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턴스 매트릭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불구하고도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게 사실은 되게 식이 매우 간단하잖아요. 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리플레이스먼트 중에서 어떤 매트릭들이 있냐? JC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이거는 겐에서 배우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워슬사인 디센스라고 있습니다. 워슬사인 겐이라는 것도 있고, 워슬사인 디센스를 수학과에서 유래된 건데, 근데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딥러닝 기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워슬사인 디센스가 뭐냐? 그러면 트랜스포테이션 띠어리에서 좀 이 트랜스포테이션 띠어리를 좀 많이 발전시키게 해준 지표 중에서 하나인데, 근데 좀 정확히 좀 말하자면은 그냥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비유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P랑 Q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P에 있는 분포들을 그냥 모래가 쌓였다고 할게요. 이 모래가 쌓였는데 이 P란 분포에서 Q란 분포로 모래를 옮기는데 얼만큼의 코스트가 걸렸느냐가 그냥 워슬사인 디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는. 네. 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머러스에서도 하긴 했는데, 근데 좀 여기에서 좀 다룰 것은 non context optimization에 관한 거고요.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알겠지만, 컴플렉스 프로블은 그냥 컴플렉스 펑션이 목적 함수로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컨스트레이트가 이렇게 inequality constraint과 이렇게 equality constraint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 둘 다 컴플렉스이다라는 것이 만족이 되면은 얘가 컴플렉스 프로블이 된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따졌을 때,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블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들이고 그렇다는 뜻은 이 컴플렉스 프로블을 세팅을 했다면은 그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 문제의 최소값을 구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여기에서 알고리즘 그럼 뭐가 있냐? 뭐 SCD, 아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그냥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컴플렉스 프로블럼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함수가 라그란지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람다랑 누라는 텀들이 추가되는데 얘네들이 각각 inequality 그리고 equality constraint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그란지 펑션을 표현해서 얘에 대해서 그런 미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문제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원래 문제가 non 컴플렉스하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근데 이것을 두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G에 대한 프로블럼으로 바꿔주면은 얘가 항상 콘케이프하고 얘가 P4가 D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D4가 P4에 대한 근사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두얼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바꿔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 G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x가 최대화된 것에 대한 라그랑지 함수인데 x는 그럼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겠죠? 그냥 상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텀들은 람다고 누밖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g 람다 컴마 누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것을 두얼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항상 컨케이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P스타처럼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이것을 듀얼 프로블럼을 이렇게 바꿔줬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strong duality라는 개념이 있는데 strong duality는 뭐냐? 이 P스타랑 D스타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똑같은 경우인데 이 똑같은 경우가 만족이 되는 게 KKT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기 위해서는 strong duality라고 부르고 똑같은 것을. 근데 이게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KKT 컨디션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동치다. 그러면 이 KKT 컨디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유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간 관계상 그냥 좀 그 PPT를 넘기시면서 보시면서 네. 그냥 뭐 그 하다 보면은 얘 듀얼 펑션에 대해서 좀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x 스타가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에 대한 그 솔루션인데 근데 이것을 활용시키게 되면은 뭐 그 이러한 이니퀄리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 싶으면 이퀄리티가 언제 홀드하느냐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퀄리티가 홀드하는 경우는 x 틸다라는 것이 이 라그란지 펑션에 대한 아르구민이라고 하면은 이 x 틸다와 x 스타가 똑같은 경우가 그 스트롱 듀얼티가 홀드한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홀드하기 위해서는 그럼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둘 다 아르구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미분한 값이 그럼 0이 되어야 된다로 이렇게 다른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 얘네들을 싸그리 다 모으면은 그럼 이렇게 조건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KKT 컨디션들이다. 그리고 반대쪽 증명도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윅 두얼티인데 좀 많네요. 생각보다. 다음은 윅 두얼티인데 윅 두얼티 같은 경우에는 P 스타라는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이 있고 D 스타라는 그 듀얼 프로블럼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P 스타가 D 스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이 된다. 이러한 것이 윅 두얼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성립이 됐냐로 따졌을 때 그냥 P 스타를 식을 이렇게 좀 전개를 하면은 P 스타는 X 스타죠. X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에 대한 그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에 대한 그냥 아르구민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얘네들을 싹 다 모으면은 그 어, 죄송합니다. 라그랑지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라그랑지 함수를 x에 대해서 넣으면은 이게 크거나 같다는 게 사실 만족이 되죠. 왜냐면 이게 그냥 그 프라이머리 포뮬 여기 갖다 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미니마이즈 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어, 전체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시켰기 때문에 이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된다. 근데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킨 게 사실상 여기에서 그 두얼 펑션이 바뀌게 되고 근데 이 두얼 펑션에 대해서 저희는 그 람다 스타와 누 스타를 이렇게 값들을 대입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G 람다 스타 누 스타가 되는데 근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D 스타와 똑같다. 왜냐면 람다 스타와 누 스타를 그냥 그 arg max 그 G 람다 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하자면은 넌 컴플렉스 프로블럼에서는 해를 구하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듀얼 프로블럼으로 좀 릴렉스를 시켜줘요. 좀 쉽게 좀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네, 쉽게 좀 바꿔주고 나서 그러면 얘는 항상 컨케이브하다고 했죠. 듀얼 펑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미분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구하면은 D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D사가 P사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근사값을 구했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제네티브 프라이어가 있는데 얘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 네,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좀 살피자면은 아까 그 implicit density 모델을 활용시킨 게 겐이라고 했고 그리고 BA 같은 경우는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인 그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 했고 플로우 베이스 모델은 죄송합니다. 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레이티브 프라이어라는 것을 활용시키는데 그러니까 디노이징이라는 것을 기준은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토탈 베리에이션 혹은 다크 채널 프라이어 뭐 이러한 프라이어들을 활용시켜서 디노이징이거나 디헤이징을 시켰는데 근데 이것을 뭐냐 그 휴리스틱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제네리티브 모델을 그냥 여기다 프라이어로 대치를 시켜서 디노이징 과정을 대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디노이징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샘플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모델을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퓨전이고 그래서 좀 서머리는 이렇게 저희가 한 게 좀 많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서머리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레퍼런스 단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